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올해 46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무섭고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리고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공포와 배신의 기록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사람이 없길 바라며 제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26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큰 다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이상한 기운이 저희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몸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두통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저녁이 되면 숨이 가쁘다고 하시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며 방 안에 누워 계신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새 며느리로서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며 효부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정성껏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밤늦게까지 시어머니 방에서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극진히 모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병원에서는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합검진에서도 동네 의원에서도 큰 병은 아니다 라는 진단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심지어 MRI까지 찍어봐도 딱히 문제될 게 없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날마다 더 아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죽을 것 같다는 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정말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의사들이 놓친 무서운 질병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체질이 약하셔. 늘 그래 오셨으니까 괜찮아. 남편의 태연한 반응이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려서부터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자랐다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체질 때문일 수도 있다고, 연세가 들어서 더 그러실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설명되지 않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볼 때의 그 시선, 아들인 남편을 바라볼 때의 묘한 표정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시어머니가 얼굴이 잿빛이 된 채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도 훨씬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당집에 다녀왔다. 내 병이 왜 낫지 않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당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하고 어딘가 광기에 가까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당이 그러는데 내 병은 내 아들 때문이래. 내 아들이 날 잡아먹고 있대. 아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섭고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미신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당이 괜히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다 그 애 때문일지도 몰라.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저 말을 믿고 있는 걸까? 설마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진지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차가운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건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인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수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6,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리고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공포와 배신의 기록입니다. 시어머니가 무당집에서 다녀온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밥상은 꼬박꼬박 차리셨던 분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매 끼니마다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직접 다리셨다는 약이었습니다. 그 약은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이었고 냄새도 독특했습니다. 한약 특유의 쌉싸름한 향이 아니라 뭔가 비린내와 쓴내가 뒤섞인 듯한 묘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처음 그 냄새를 맡았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약을 은근히 집요하게, 그러나 동시에 다급하게 남편에게 권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따끈한 죽과 함께, 점심에는 반찬 사이에 섞어, 저녁에는 밥상 위에 떡 하니 올려놓곤 하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초조해하셨습니다. 이건 좋은 약재로 끓인 거다. 너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내 엄마도 오래 살게 하려면 꼭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의아해했지만 곧 어머니의 정성이라 여기며 군말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이 고개를 젖히고 쓰디쓴 약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괜히 속이 쓰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찡그려질 때마다 제 가슴도 덩달아 아팠습니다. 맛은 좀 쓰네. 근데 뭐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다려주셨는데 안 먹을 수 있나? 몸에 좋은 거니 쓰겠지 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괴로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깊게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남편이 그 약을 먹고 나면 늘 속이 쓰리다며 괴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 그랬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남편은 어김없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화장실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약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 그런데도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남편의 말에는 의문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심 깊은 아들로서 어머니가 주시는 약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주시는 약 잠깐 쉬는 게 어때? 꼭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오히려 몸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은 짜증을 섞은 목소리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내 엄마야. 아들한테 못 먹을 거 주겠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세상 어느 어머니가 제 자식을 해치겠습니까?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가 약을 끓이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끓어오르는 약탕기 속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거나 약초 같은 향이라기보다는 뭔가 쓴내와 비린내가 섞인 듯한 묘하게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재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곳에서 구한 거다. 괜히 참견하지 마라. 내 남편이 이걸 먹어야 내가 덜 아프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내 남편이 이걸 먹어야 내가 덜 아프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혹시 어머니가 무당의 말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계신 걸까?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 어머니가 주시는 약만 먹으면 자꾸 기운이 빠지고 아프잖아. 우리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자. 하지만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당신은 어머니 마음을 몰라. 우리를 위해 정성껏 다려주시는 건데 그걸 의심하는 게 더 나쁜 거야.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그 검은 그릇이 더 이상 약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독, 조금씩 남편의 몸을 갉아먹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모르게 매 끼니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드는 순간 숨을 죽이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 한 입이 남편의 몸을 조금 더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남편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기침으로 뒤척였고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마다 침대 시트를 갈아야 할 정도로 식은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욕도 현저히 떨어져서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포크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원래 내가 감기도 잘 걸리잖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야.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어머니가 주시는 그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이런 증상이 심해진 게 분명해.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이 먹던 약 그릇을 치우다 바닥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물은 이미 다 비워져 있었지만 그릇 가장자리에는 검게 눌러붙은 가루와 덩어리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본 순간 코끝이 싸늘해졌습니다. 평범한 한약 냄새라기엔 너무 자극적이고 목을 콱 막히게 하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마치 썩은 무언가의 냄새 같았습니다. 그 찌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기괴했습니다. 일반적인 약초 가루와는 전혀 다른 질감이었고 어떤 것은 털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찌꺼기를 몰래 작은 봉지에 담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예전부터 약초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이셨고 젊은 시절 한의원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아주머니는 봉지를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남편한테 다려주신 약이에요. 냄새가 이상해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찌꺼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찡그리며 봉지를 멀리 밀어내셨습니다. 이거 너무 독해. 약방에서도 함부로 쓰지 않는 재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오래 먹으면 몸 상해? 이런 걸 왜 사람한테 먹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된 게 맞아. 그런데 왜 남편한테 이런 걸 먹이는 거지? 아주머니는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이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 혹시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걸 구해오시는지 알아? 이런 건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남편이 잠자리에 들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너무 불안해. 어머니가 다려주시는 약 조금 쉬는 게 어때? 당신 먹고 나면 항상 더 힘들어 보이잖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엄마를 의심해? 어머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기나 해. 매일 약 다리느라 잠도 못 주무시는데 그걸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저는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아들의 본능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어머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당신 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이웃 아주머니도 이상하다고 하셨어. 하지만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당신은 왜 남의 말만 믿고 우리 어머니는 안 믿어? 정말 실망이야. 방 안은 싸늘하게 식어갔고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몰래 어머니의 약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작은 차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지들, 낯선 약재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은 본 적도 없고 어떤 것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봉지에서는 벌레 같은 것들이 말라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의 의심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것도 남편의 몸을 해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끔찍한 확신이 점점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 역시 어머니의 병약한 몸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이불을 덮고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점점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본 것들이 진실일까?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한 이 불안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시어머니가 무당에게서 그 끔찍한 말을 들은 이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활기차고 유머러스했던 사람은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늘 피곤해하며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졌습니다. 기침은 끊이지 않았고 이유 없는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한때 80kg가 넘던 체중은 60kg 중반까지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보이지 않는다. 면역력이 약해졌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진단은 모호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아도 전문의를 찾아가도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니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남편에게 약을 권하셨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간절하게 더 자주 약을 끓여주셨습니다. 이 약은 내가 먹어야 한다. 내가 먹고 나야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다. 내가 안 먹으면 내가 더 아파져. 그 말은 이제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요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 먹을게요. 어머니가 편하시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남편이 한 모금 한 모금 그 쓰디쓴 국물을 삼킬 때마다 제 마음은 불안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이게 남편을 천천히 죽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가 나를 해칠 리 없다 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말을 하면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너무 미워한다 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남편조차 믿어주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매일같이 무너져갔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날 남편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치료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진료한 의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분의 몸에서 이상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단기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조금씩 축적된 흔적이에요. 혹시 드시는 약재나 음식 중에 특이한 게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독성 물질, 그건 곧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가 남편에게 먹여온 약과 음식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다려주신 약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먹어왔습니다. 매일같이요. 의사의 얼굴에 순간적인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인이 그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추가 검사를 해보셔야겠지만 장기간 복용한 것이 맞다면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토록 의심했던 제 마음이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뒤지던 제 손끝에 닿은 것은 낡은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나왔다. 그래야 내가 살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을 꽉 쥐어왔습니다. 다음 장에도 그 다음 장에도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넣었다. 아들이 먹고 나서 기침을 했다. 나는 그제야 숨이 좀 편해졌다. 무당이 말한 대로 내가 살려면 저 애가 죽어야 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욱 섬뜩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독성 물질의 양, 남편의 반응, 그리고 시어머니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기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남편을 죽이고 있었던 거야.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제 눈앞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구하려 했던 남편이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덮은 내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보다 보니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느껴졌어요. 남편의 몸이 망가져온 이유, 병원에서도 밝히지 못한 원인, 그것은 매일 밥상 위에 오르던 그릇 속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 손길 속에 죽음을 심어왔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 자루를 열었습니다. 썩은 듯한 냄새, 정체 모를 검은 가루, 의사가 말한 몸을 서서히 갉아먹을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기가 뼛속을 파고들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섰다. 내가 들고 있는 일기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내가 왜 보고 있니?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적힌 것들 사실이에요? 한동안 침묵하던 어머니는 차갑게 노려보다가 마침내 입술을 떨며 웃음을 흘렸다. 그래, 사실이다. 내가 살고 싶어서 그 애를 조금씩 갉아먹은 거다. 너는 모른다. 죽음이 매일 코앞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살고 싶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눈물이 쏟아지며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남편이에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다시 눈빛을 굳혔다.
너는 모르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다 무당이 이유를 말해줬고 내가 살려면 그 애가 죽어야 한다고. 그제야 깨달은 거지. 내가 살아있는 게 다 그 애 덕분이라는 걸. 무당의 말 하나에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믿으신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가족을 버린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단단한 표정으로 날 노려보았다. 나는 살고 싶었다.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내가 내 나이가 되면 알 거다. 목숨이 다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 순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남편을 지키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더 이상 이 광기를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두셔야 해요. 저는 제 남편을 당신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 불타고 있었지만 들켜버린 비밀을 감추지 못하는 공포도 함께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고 있었고 그 곁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동안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더니 곧 차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미 10년 동안 해온 일이다. 지금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저는 손에 쥔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도전적인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걸 봤구나. 좋다. 이제 다 알았겠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나는 죽기 싫었다. 매일같이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 그런데 무당이 말해주더구나. 아들이 날 잡아먹고 있다고. 그 애가 사라져야 내가 산다고. 그건 미신이에요, 어머니. 세상 어느 무당이 그런 말을 한다고 믿습니까? 어머니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10년 동안 서서히 죽여왔습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요? 어머니는 순간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으로서 내가 뭘 알아?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두려움을 내가 알아? 나는 살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고 싶었다고. 저는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셨다면 왜 아들을 희생시키셨나요? 당신이 살고 싶었던 만큼 남편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고통을 봤어요. 기침하고 구토하고 몸이 무너져가는 걸 옆에서 다 봤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멈출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어머니의 눈빛에는 순간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저으며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죽으니까. 내 남편이 약해진 건 다 나를 대신해서 기운을 잃은 거다. 그래야 내가 산다. 무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 무당의 말은 거짓이에요. 어머니는 그 거짓에 매달려 아들을 서서히 죽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갉아먹은 겁니다. 그건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며 다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니? 나는 살고 싶었다. 그게 죄라면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살아있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로는 어머니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을 살리고 진실을 밝히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결국 모든 걸 경찰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비밀을 덮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과 약재 자료를 챙기면서 시어머님은 바라보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체념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의심만 하던 것들이 차갑고 무거운 증거가 되어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선 순간 다리는 후들거렸고 시어머니를 고발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경찰분과의 면담 끝에 신고를 완료하였고 며칠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시어머니는 체포되었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가 멈췄을 때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히 수갑을 차며 낮게 웃으며 자그맣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짧은 대답 속에 광기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으나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고 그의 눈빛엔 실망과 배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는 내가 곁에 있을게. 당신은 살아야 해. 재판은 길게 이어졌고 시어머니의 행위는 살인미수로 규정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지만 한 인간의 몰락을 보는 씁쓸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 후 내 삶은 변해서 주방에서 냄비가 끓는 소리만 들어도 긴장했고 밥상에 앉을 때마다 음식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까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건 법정에서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냐?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주 조금은 있었기를. 저와 남편은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후일담으로는 시어머니는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가족으로서 느낀 슬픔과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뒤엉켜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더는 남편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후로 모든 연을 끊고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여전히 힘들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고 저 역시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며 이제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감정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조금은 후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